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39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해외에서 감금당하고 매일 한국인을 속이라는 강요를 받는 청년들. 거부하면 맞고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절대 못 온다고 했죠. 하지만 그날 대한민국의 힘이 움직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707특임대가 출동했고 단순 구조가 아닌 한 나라의 위신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과연 그 청년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믿을 수 없는 실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에 걱정이 많으셨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밀러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오래 기자로 일했어요. 15년 동안 정부의 실수, 부패한 관리들, 실패한 정책들을 파헤치는 게 제 일이었죠. 냉소적인 기자로 유명했어요. 세상 일에 쉽게 감동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번 취재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5년 10월, 저는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후끈한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축축하고 무겁고 마치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쓴 듯한 느낌이었죠. 디젤 냄새와 열대 비 냄새가 섞여 있었고 공항 밖은 이미 어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죠. 이건 또 하나의 작아 보이는 나라가 벌이는 무모한 쇼겠지. 편집장은 이 취재를 완전한 구경거리라고 부르더군요. 작은 나라, 한국이 미국의 도움도 없이 납치된 대학생들을 직접 구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건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도나 하는 일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어도 외교나 작전 분야에선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그때만 해도 제 머릿속에 한국은 작고 조용한 나라였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푸놈펜의 거리는 혼돈 그 자체였어요. 툭툭이와 오토바이가 뒤엉켜 있고 길가엔 튀긴 곤충을 파는 상인, 짝퉁 가방을 외치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이런 곳에서 실종자를 찾는다고? 불가능해. 제 속마음은 냉정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의 검문소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버려진 초소, 쓰러진 바리케이드. 현지 경찰은 이 사건을 포기했죠. 그런데 그 옆 허름한 군용 천막 하나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천막 위엔 한글로 대한민국 비상대책본부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붙어 있었어요. 안에서는 열기와 긴장감이 뒤섞인 공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지도, 위성 영상,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오가고 있었죠. 그건 제가 CIA 시절 자료에서나 보던 수준의 장비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전쟁이었어요. 그 중심에 이도현 대사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외교관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땀에 젖은 셔츠로 여기저기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눈빛이었죠. 그는 영어, 한국어, 크메르어를 자유자재로 섞으며 각 팀에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외교 문제가 아니구나. 천막 안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장비의 웅웅거림,
무전기의 짧은 신호음, 커피향, 땀 냄새, 그 모든 게 섞여 있었죠. 그리고 벽 한쪽에는 4명의 학생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김민준, 졸업사진 속 당당한 표정의 박수진, 농구 유니폼을 입은 최재원, 그리고 토론 대회 트로피를 든 이혜진. 그들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이였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요원들이 그 사진을 바라보며 피곤한 눈을 비볐습니다.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시선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어떤 이는 밤새 지도 위에 선을 그리고 어떤 이는 무전기로 명령을 정리하며 쉬지 않고 움직였죠. 그들의 얼굴에는 분명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밑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찾는다. 그 신념이 천막 안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도현 대사가 말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찾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늦습니다. 통역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을 옮겼지만 통역이 없어도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라오첸 그룹.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악명 높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이 학생들을 라오스나 미얀마로 넘기기 전에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4명은 영원히 사라질 테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언제나처럼 사건의 냉정한 기록을 남기려 했죠. 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재난 현장에서도 글을 써왔던 제가 그때는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천막 구석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LED 초가 켜져 있었고 한 남성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건 간절함이었어요. 부디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공기를 타고 천막 안을 채우는 듯 했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붉게 빛나며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죠. 71시간 12분.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숫자들이 생명을 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어떤 낡은 생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결국 무력하다. 그들은 언제나 큰 나라의 뒤를 따라간다. 그런 생각들요. 그 모든 게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작전이 아니었어요. 이건 믿음이었어요. 우리 국민은 우리가 끝까지 지킨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가 이 무더운 밤을 버티게 하고 있었죠.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실패의 기록이 아니야. 아직 성공인지 비극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72시간의 모든 순간을 나는 기록해야 한다. 그들의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이건 세상이 다시 한국을 바라보게 될 이야기니까요.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습한 밤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고 푸놈펜의 네온사인 불빛이 장마의 수증기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멀리서 아주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이 도시 전체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 천막 안에서 다시 무전음이 울렸습니다. 이도현 대사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단계 작전 시작합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작전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흘렀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의 대사관, 창문 하나 없는 지하 작전실. 그곳은 이미 작은 전쟁터였습니다. 에어컨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라면 냄새, 식은 커피 냄새, 눅눅한 공기 속에 사람들의 초조한 숨소리가 섞여 있었죠. 그 방 한가운데 여러 대의 모니터가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보 요원들과 기술자들이 숨죽인 채 일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중얼거리고, 또 누군가는 흰 칠판에 숫자와 화살표를 그려가며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죠.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방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언론인인 제 신분으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도현 대사님은 허락했습니다. 한국을 알고 싶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국가가 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모니터 위에 떠 있는 데이터들은 복잡했지만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라오첸 조직의 위치를 찾아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름도 얼굴도 공개되지 않은 요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이었습니다. 단지 그렇게 불렸죠. 탈북자 출신의 정보 요원, 8년 전 압록강을 헤엄쳐 넘어온 사람. 그는 누구보다 조용했고 누구보다 집중력이 강했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그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그때마다 화면의 코드들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기계 같았지만 그 속엔 굳은 의지가 있었어요. 그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찾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암호화된 수많은 거래 기록이 보였죠. 누군가의 이름으로 연결된 거대한 금액의 흐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탄 리차.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굳었습니다. 그를 직접 인터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동남아의 부패 척결을 위해 헌신하는 개혁가로 알려진 인물. 언론 앞에서는 언제나 정직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투명한 행정을 약속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부패를 끊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그가 보여준 그 사진 속 아이들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기에 저도 그를 믿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연기였던 겁니다. 박 요원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추적하자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년간 700만 달러. 모두 범죄 조직 라오첸과 관련된 자금이었습니다. 암호화폐로 거래된 돈이 싱가포르와 마카오를 오가며 세탁되고 밴쿠버와 시드니의 부동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탄 리차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직의 보호자였죠. 한국의 구출 계획이 세워질 때마다 그 정보가 조직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 하나로 수많은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젊은 분석관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노트북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한 요원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죠. 그동안 함께 일했던 상대가, 신뢰했던 협력자가 사실은 배신자였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도현 대사님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죠. 공식 외교 채널용이 아니었습니다. 대사관의 기록에도 남지 않는 비공식 암호화 단말기였습니다. 그는 차분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여러 언어로 짧은 대화를 이어갔죠. 그 순간부터 제가 평생 기자로 살며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그림자 네트워크를 작동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공식 외교도 정부 승인도 아니었죠. 동남아 전역의 정보 요원들, 과거의 작전에서 한국과 인연을 맺은 이들이 하나둘씩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방콕에서 왔습니다. 태국 요원이었어요. 그의 여동생이 몇 년 전 인신매매 조직에서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구출된 적이 있었죠. 그는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두 번째는 하노이. 베트남 정보국의 젊은 요원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중앙은행의 해킹을 막아준 걸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불 사태 때 우리 학생들을 한국군이 데려다 줬죠. 그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마닐라, 자카르타, 싱가포르까지 도시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그 방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배신의 절망이 연대의 불씨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지도 위의 점들이 하나둘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각 점은 한국을 돕겠다고 나선 정보 요원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명예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의 정부가 아니라 그들의 양심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기억했다. 이제 우리가 기억을 돌려줄 차례다. 그 방 안의 사람들, 피곤에 절은 얼굴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갔고 누군가는 오래된 무전기를 꺼내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쏘아올린 하나의 신호가 아시아의 어둠 속을 흔들고 있었죠. 그때 암호화된 메시지가 메인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전자문서였죠. 단 한 줄. 백호 프로토콜 가동.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만 미소를 지었죠. 그건 공식 명령이 없어도 움직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동남아의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특수부대가 우연히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훈련 중이라는 뉴스. 태국 경찰이 갑자기 라오스로 향하는 고속도로 전면 검문에 들어갔다는 소식.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항로를 변경하며 항법 오류라 말했지만 그 좌표는 라오첸의 해상 루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물망이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라오첸의 영역을 하나씩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라오첸의 뒤에는 탄 리차가 있습니다. 그는 절대 평범한 부패 관료가 아닙니다. 언제나 세 발자국 앞서 있었던 자. 만약 한국이 그의 비밀을 알아냈다면 그 역시 한국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있을 겁니다. 이도현 대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의 눈빛엔 단호함과 긴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벽의 시계가 48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건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생명이었죠.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수색이 아니었습니다. 경주였습니다. 우리가 4명의 학생을 찾아내기 전에 탄리차가 그들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기 전에 끝내야 하는 싸움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서늘하게 내려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덥고 습했지만 모두의 등줄기에는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고 있다는 걸 아는 포식자와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작전의 시간은 48시간 남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명예와 젊은 생명들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10월 12일 밤 10시 작전 본부의 형광등이 초록빛으로 피로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공기 속엔 커피와 긴장,
그리고 오래된 전선이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죠. 이제 남은 시간은 단 2시간. 그 시한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이 어둠 속으로 영영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도현 대사는 48시간째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셔츠는 땀과 커피 얼룩으로 얼룩졌지만 눈빛만큼은 단 한순간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벽에 비친 카운트다운 시계로 향하고 있었죠. 빨간 숫자가 초 단위로 깎여 내려가며 희망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단서가 잡혔습니다. 정보팀이 근처 교통 카메라의 창문 반사를 통해 아이들의 위치를 찾아낸 겁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버려진 섬유 공장. 거기엔 4명의 한국 학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두운 정보 하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라오스로 옮기기 위한 차량이 이미 출발했다는 거였죠. 라오스로 넘어가면 정글과 인신매매 조직의 미로 속으로 그들을 다시 찾기란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도현 대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선택 하나가 외교 경력, 나아가 한국의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움직였습니다. 몇 분 후 보안망을 뚫고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세계 곳곳으로 날아갔죠. 그리고 그 호출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리카에서 복무했던, 이제는 민간 보안업체에 흩어져 있던 한국인 퇴역 군인들. 그들은 스스로를 백호의 형제들이라 불렀습니다. 조국이 부른다면 우리는 간다. 그 단 한 문장으로 23명이 각자의 일을 내려놓고 모였습니다. 마닐라에서는 경호원이 억만장자 고객을 두고 자리를 떠났고, 싱가포르에서는 해상보안요원이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누구도 명령받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곳으로 향했죠. 프놈펜 외곽의 그 어둠 속으로. 서울에선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과 정보기관이 312개의 암호화폐 계좌를 동시에 동결시킨 겁니다. 라오첸의 자금줄이 순식간에 마비됐죠. 그 순간부터 조직의 움직임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는 무방비 상태로 남았고 지휘계통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타 구조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밤 10시 47분, 표시 없는 벤 세대가 프놈펜의 어둠을 가르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습기 어린 공기가 덮여 있었고 차 안에는 단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손엔 기록되지 않은 무기와 지도에도 없는 건물 도면이 들려 있었죠. 그들은 국가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손끝으로 창문을 짚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디선가 그 아이들이 떨며 서로를 꼭 안고 있겠지요. 그 아이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잠도, 명예도, 생명도 걸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은 30분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대사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개인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한 통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죠. 29분이 남았을 때 현장팀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장비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제 믿을 건 오직 백호의 형제들의 감각뿐이었죠. 그때 무전기에 2단어가 들려왔습니다. 패키지 확보. 밤 11시 47분, 구조팀은 섬유공장 300m 앞에 도착했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보이는 건물은 숨죽인 괴물 같았죠. 공기는 무겁고 바람조차 멈춰 있었어요. 이도현 대사의 마지막 지시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끝내라.
팀 리더 김대휘가 손짓하자 어둠 속 검은 그림자들이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연습된 동작처럼 정확하고 조용했죠. 연막탄이 던져졌고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세상이 하얗게 빛났다가 다시 암흑으로 꺼졌습니다. 1분 뒤 경비들은 모두 제압됐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묶여서 누워 있었고 공장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죠. 2분 후 열화상 화면 속에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2층 북서쪽 모퉁이 사무실 안. 그곳에서 4명의 아이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닿자 그들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겁에 질린 표정,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때 김대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집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짧고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보다 강한 문장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었고 구조대원들도 울었습니다. 그 순간은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전하는 기도였어요. 구출된 사람은 한국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태국인,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까지 22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죠. 그들 모두가 함께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쓰러질 듯 서로를 부축했고 모두의 눈엔 믿기지 않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밤 11시 56분, 차량들이 공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응급 담요에 쌓여 있었고 의무병이 링거를 꽂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구조대원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태극기 패치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죠. 같은 시각, 캄보디아 수도의 부총리 저택 앞에서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수갑을 찬 탄리차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외침은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증거는 확보됐고 진실은 드러났으니까요. 밤 11시 58분, 이도현 대사의 위성전화가 울렸습니다. 임무 완료. 그 한마디 뒤 대사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있더니 이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방 안의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국가가 사람을 진심으로 지켜낸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공장의 열화상 화면, 구출 직전 한쪽 모퉁이에서 낯선 그림자가 포착됐습니다. 그는 작전을 지켜보고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아이들은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밤의 그림자처럼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날 인천공항의 커피는 종이를 물에 담근 듯 밍밍한 맛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커피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고 있었죠. 현실에 가까스로 매달려 있는 느낌이 필요했거든요. 구출 작전이 끝난 지 사흘, 72시간이 흘렀지만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어떤 순간은 숨이 막히게 느리게 흘렀고 또 어떤 순간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갔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밑은 짙게 꺼져 있었고 머리는 엉켜 있었고 옷도 이틀째 그대로였죠. 하지만 문제는 피곤이 아니었어요. 기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던 저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공항 안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출국 게이트 앞에서 포옹하는 가족들, 그 틈을 비집고 저는 조용히 걸었어요. 머리 위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방송이 번갈아 울려 퍼졌고 대형 스크린마다 같은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CNN은 이 작전을 코리안 미라클이라 불렀고 BBC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일본 NHK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작은 나라의 큰 마음. 화면 속에는 병원 침대 위에서 웃고 있는 4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은 단 한순간도 손을 놓지 않았죠. 마치 손을 놓으면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사람들처럼요. 모두가 울었어요. 기쁨이었지만 그 안엔 긴 공포의 시간이 녹아 있었죠. 26명의 피해자가 자유를 되찾았고 8명의 조직 두목이 체포됐습니다. 그중엔 동남아를 쥐락펴락하던 라오첸의 수장, 탄리차도 있었죠. 수의를 입고 끌려가는 그의 모습은 동남아 전역의 뉴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저만 알고 있었죠. 그 구출 작전의 이면에서 한 나라가 외교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처음 캄보디아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을 그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 정도로만 봤습니다. 빠르게 발전했지만 결국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믿었죠. 그래서 저는 냉소적으로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구출은 실패하겠지. 편집장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클라라, 너무 가혹하게만 쓰진 마. 그들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거든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를요. 하지만 제 편견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버티며 지휘하던 이도현 대사, 각지에서 모여든 백호 형제단이라는 이름의 특수요원들, 그리고 외교에서 실전으로 돌입하는 정부의 속도. 그 모든 게 제가 알고 있던 힘의 정의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제 마지막 기사가 켜져 있었어요. 그 글로 훗날 제가 상을 받게 될 줄은 그땐 몰랐죠. 하지만 그날 밤 상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단 한 장면만 남아있었죠. 조용한 대사관 사무실. 축하가 끝나고 피로가 가라앉은 뒤 책상 위에는 구출된 학생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사진을 바라보던 이도현 대사의 뒷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단지 4명의 학생인데요. 기자의 본능으로 물었지만 사실은 제 안의 이성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단지 4명이라고 하셨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그 아이를 가슴에 묻는다고요. 그 4명의 아이에게는 8명의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면 그 부모들은 살아있는 채로 묻혔을 겁니다. 자식을 버리는 나라에 나라라 부를 자격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안의 모든 벽을 무너뜨렸어요. 제가 믿었던 힘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힘이란 군대나 돈, 혹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힘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지킬지를 아는 마음이었어요. 정치적 계산보다 옳음을 택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한 나라의 증거였죠. 워싱턴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진정한 힘은 무기나 부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겠다는 나라의 약속 속에 있다.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켰다. 탑승줄에 서서 고개를 들었을 때 공항 유리병 너머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비쳐오고 있었어요. 창밖 활주로 위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힘이 곧 정의라 믿었던 제가 이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큰 진실을 보여줄 수도 있구나. 한국은 단지 4명의 학생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큰 걸 구한 나라였죠. 세상이 아직도 바를 수 있다는 믿음, 인간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희망, 그리고 한 나라가 약속을 지킨다는 진심이요. 탑승권을 건네는 순간 옆에 있던 텔레비전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딸을 품에 안은 어머니가 울고 웃고 있었죠.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끝까지 믿고 있었어요. 꼭 데려올 거라고. 그 믿음이 한국을 움직였고 그 믿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고 어둡고 불완전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한가운데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어요. 그날 인천공항의 커피는 여전히 밍밍했지만 그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건 한 나라가 사람을 위해 싸웠던 날의 맛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젊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을 믿고 기다린 국민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힘이란 군사력이나 부가 아닌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그 약속을 지켰고 우리는 그 위대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옳은 선택, 용기, 서로를 향한 믿음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의 신념과 연대, 그리고 행동이 만들어낸 위대한 순간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힘과 가치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